오레곤주 경찰은 20여 년간 불분명하지만 우려스러운 통계와 함께 작업해왔다. 24년 동안 데이스 하이 블랙 카운티라는 세 개의 작은 인접 카운티에서 104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겨우 15세였다. 각각의 실종은 별개의 사건으로 등록되었다. 사고, 가출, 숲과 산에서의 실종. 수사관 중 누구도 수십 건의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2002년 2월 11일 이른 아침, 구조 서비스 디스패처가 짧은 익명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 저편의 남성은 수년간 수사 진행을 결정짓게 될 문장을 말했다. 데이스베리 학교 구 건물, 지하실을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주변 묘지들도. 그 후 연결이 끊어졌다. 미상의 전화 발신자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데이스베리 학교 구 건물에 도착한 수사팀은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건물은 1976년 학교가 공식 폐쇄된 후 거의 26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정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창문들은 널빤지로 가려져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측면 유리 하나를 깨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 공간은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수수께끼는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건물의 지하실은 처음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오래된 선반들, 부서진 가구, 폐기된 교과서들. 하지만 한 수사관의 주의를 끈 것은 방 모서리 콘크리트 바닥의 이상한 높이 차이였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수사관들은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 위장된 콘크리트 패널임을 알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힘을 들여 옆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그 뒤에는 학교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될 자물쇠가 달린 거대한 금속문이 있었다. 문 뒤의 지하실은 경험 많은 범죄 수사관들에게도 진짜 놀라움이었다. 이곳은 정교하게 설비된 공간으로 벽면이 완전히 두꺼운 방음제로 덮여 있었다. 별도의 전력 케이블이 숨겨진 차단기로 이어져 있어 주 전원에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정교하게 숨겨진 지하실에서 가장 특이한 물건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며 방의 가장 먼 모서리에 숨겨진 산업용 냉동고였다. 지하실의 공기는 신선한 표백제 냄새로 강하게 배어 있었는데 이는 1976년 수영장 폐쇄 후 배관 시설이 차단된 건물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냉동고 근처 콘크리트 바닥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 존 파크스는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졸업 연도가 적힌 작은 배지 조각을 발견했다. 1991년. 이 사소한 것이 처음으로 비밀방을 지역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실종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실제 용의자들을 갖게 되었다. 2002년 당시 이미 68세였던 레이 프레데릭스는 학교 관리인으로 70년대 중반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 공식 폐쇄 후에도 그가 학교 건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으며 이는 많은 의문과 소문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신문에서 그는 단순히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카운티 행정부로부터 폐쇄된 학교 방문에 대한 공식 허가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마크 할로웨이로 45세의 체육교사였다. 그는 구 건물의 공식 직원으로는 등록된 적이 없었지만 학생들의 저녁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989년에 그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그의 프로필에 의혹을 더했다. 경찰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그는 2월 10일 저녁 자정까지 학교 부지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할로웨이의 이러한 증언은 곧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학교 행정부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서술된 사건들로부터 1년 후인 2003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체육관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카메라 녹화가 없다는 것이 자동으로 그를 의심해 두었지만 추가 조사에서 할로웨이가 2월 10일에서 11일 밤 근처 술집에서 2명의 증인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이 빠르게 밝혀져 그의 알리바이는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게 되었다. 경찰이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동안
범죄 수사팀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거대한 산업용 냉동고를 열었다. 내부에는 깔끔하게 밀봉된 PVC 용기들이 있었고 각각은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용기 중 하나에는 B1908-13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읽혔다. 두꺼운 플라스틱 벽으로는 즉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주의한 추출 과정에서 용기 중 하나가 우연히 깨졌다. 균열에서 작고 명백히 오래된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이제 수사는 처음으로 거의 4분의 1세기 동안 친척도 경찰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얻었다.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고 수사는 새롭고 어두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미 다음 날인 2002년 2월 12일 수사는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 체육교사 마크 할로웨이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정보와 마주했다. 학교 경비 근무 일지를 확인한 수사관들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1995년부터 할로웨이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마다 정확히 데이스베리 학교 구 체육관에 있었다. 그의 체류 시간은 경비원들에 의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항상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발견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했다. 수석 수사관 존 파크스는 근무 일지 데이터를 실종 날짜들과 대조해 요청했다. 첫 번째 결과는 우려스러웠다. 할로웨이가 공식적으로 구건물 체육관에 있었던 36 밤 중 세 날짜가 블랙 카운티 젊은 주민들의 실종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세 사건은 이전에는 우연적이고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경찰은 처음으로 용의자와 실종자들 사이에 적어도 간접적인 연관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같은 날 할로웨이는 재차 대화를 위해 소환되었다. 파크스는 그에게 근무 일지를 제시하고 그토록 정기적인 야간 건물 체류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마크의 답변은 차분하고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는 이를 채용용품 재고 조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용의자의 버전은 거의 즉시 의심을 받았다. 데이스베리 학교 행정부 비서인 캐서린 웰스는 수사진에게 공식 재고 조사는 엄격히 1년에 2번, 그리고 오직 낮 시간에만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야간 시간은 그러한 절차에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할로웨이는 왜 이 규칙을 여러 번 위반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그러한 규칙성이 필요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었다. 파크스는 신문 조서에 모순을 기록했지만 아직 용의자에게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날 아침 수사관들은 처음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는 또 다른 증언을 얻었다. 학교의 전 학생 중 한 명인 티모시 쇼는 경찰에 1988년에 할로웨이를 구 건물 부지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티모시는 할로웨이가 저녁 시간에 운동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할로웨이의 공식 학교 취업이 5년 후인 1993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증인은 용의자가 공식 접근권을 갖기 몇 년 전에 학교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부 기록 보관소의 상세한 연구는 이 버전을 빠르게 약화시켰다. 파크스는 1988년에 할로웨이가 오레곤주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노동 수첩 기록은 그가 인접한 아이다호주에 있었으며 작은 사립 스포츠 학교에서 트레이너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인이 단순히 날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명백해졌다. 수사는 이 정보를 현재 수사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2월 12일 저녁, 전날 발견된 뼈 조각에 대해 실시된 첫 번째 법의학 감정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전문 범죄 수사관의 결론에 따르면 발견된 유골은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성에게 속한 것이었다. 감정은 사망이 1982년과 1984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결정했다. 마크 할로웨이에게 이 발견은 언뜻 보기에 부분적인 면죄부가 되었다. 문서로 확인된 알리바이는 80년대 초에 그가 실제로 데이스 카운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할로웨이가 정확히 이 에피소드에 연루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1993년 이후의 실종에 그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다.
이렇게 수사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알리바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이제 수사관들은 단순히 날짜를 대조할 뿐만 아니라 용의자들의 다른 시기의 이동을 고려해야 했다. 할로웨이는 용의자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수사는 그가 모든 기록된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1984년 여름, 월시 가족 농장에서의 8시간 교대 근무가 이미 끝났을 때 월시 부인은 9살 아들 제임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외부인들로부터 일어난 일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제임스를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의 힘으로 찾기 시작했으며 기자들의 관심과 불필요한 질문을 피했다. 며칠 후 수색이 결과를 주지 못했을 때 가족은 마침내 경찰에 실종을 신고했다. 하지만 무엇이 부모들로 하여금 이 신고를 지연시키고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답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이미 2002년에 오레곤주 특별수사팀이 하이카운티 사회서비스 기록 보관소를 열람했다. 수많은 서류 중에서 제임스의 아버지인 피터 월시와 직접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70년대 말에 그는 지역 파티에 공급되는 술 밀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언뜻 보기에 사소한 범죄였지만 바로 이것이 피터로 하여금 공식 기관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게 만들었다. 당국이 농장 검사를 시작하여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경찰 신고를 가능한 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 지연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제임스 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공식 경찰 신문은 1984년 6월 20일에 이루어졌다. 하이카운티 경찰관들은 상황에 놀라운 무관심으로 접근했다. 그 해 조서에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표현이 보존되어 있다. 가출로 간주함. 월시 부인은 몇 년 후인 2022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1984년 수사관들의 이 버전에 대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냥 소년이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다. 부모의 증언은 경찰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빠르게 종료되었다. 월시 가족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시기를 스스로 견뎌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는 사건의 초기 자료에 기록되었다. 월시 가족의 이웃인 조셉 브라이언이라는 노인 농부는 제임스가 실종된 날 농장 근처에서 본 이상한 녹색 밴에 대해 언급했다. 브라이언은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차량이었으며 픽업이 아니라 측면에 노스웨스트 로고가 새겨진 밴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의 확신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1984년 경찰은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록들은 빠르게 다른 많은 서류들 사이에 기록 보관소에 들어갔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증언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가 2002년에 주 수사팀이 노스웨이스트 회사 문서를 열람하기 전까지였다. 회사는 화학 폐기물 운송 및 처리에 종사했고 그 기간의 문서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수사에 이미 알려진 이름이 나타났다. 레이 프레데릭스. R. 프레데릭스라는 서명이 1984년 6월 회사 계산서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학교 관리인을 North Waste와 그리고 아마도 제임스 월시의 실종과 직접 연결하는 첫 번째 실제 문서였다. 사건에서 처음으로 다른 용의자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하이카운티 경찰이 거의 20년 전에 놓친 질문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사는 녹색밴이 주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장소들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경로와 문서 연구는 밴이 월시 농장에서 데이스베리 학교까지의 거리를 단 25분 만에 커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간단한 도로 물류로 확인되었다. 프레데릭스의 연루 확인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2002년 2월 13일 이른 아침
태스크포스 팀 수사관들이 공식 수색 영장 번호 2458번을 가지고 레이 프레데릭스의 집에 도착했다. 건물들의 철저한 조사는 예상치 못하고 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오래된 창고에서 연장이 든 골판지 상자들 뒤에 숨겨진 채로 깔끔하게 정리된 27건의 공책이 발견되었다. 모두 송울씨로 서명되어 있었고 표지의 날짜들은 1976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간 강역을 명확히 포괄했다. 공책들의 가장 특이한 세부사항은 등에 있는 색깔 줄무늬였다. 처음에는 우연이나 미적 표시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곧 이 색칠 뒤에 사려 깊고 극히 중요한 코드화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제는 단지 이 색깔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였다. 첫 번째 단서는 필적학자가 내용 분석에 착수했을 때 밝혀졌다. 4번 공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C78, A 07, 14. 감정은 C가 카운티 이름을, R 이 나이를, 14가 실종이 발생한 월의 날을 의미한다고 확정했다. 이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는 시스템은 프레데릭스가 각각의 개별 사건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등의 색깔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명확성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색깔들이 피해자들의 더 상세한 분류를 의미할 수 있다고 추정했을 뿐이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책 해독과 병행하여 경찰은 프레데릭스 본인의 논평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레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저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독립적인 감정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바로 필적학 감정으로 또 다른 핵심 상황이 확정되었다. 기록에는 두 번째 필체가 있었다. 전문가는 즉시 이를 여성적이라고 특징 지었지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다른 특징이 밝혀졌다. 두 번째 필체는 일정하지 않았고 그 윤곽이 지속적으로 변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하여 실제 글쓰기 방식을 숨기려고 했다는 가설이 생겼다. 두 번째 저자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오히려 흔적을 혼란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였다. 연구된 물건들 중에는 1999년으로 날짜가 기록된 19번 공책도 발견되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이 공책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인 마크 할로웨이의 지문을 발견했다. 할로웨이는 즉시 재차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얼마 전에 프레데릭스가 보관 서류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들의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은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이 버전이 다른 증인들에 의해 확인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했다. 할로웨이는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에서 제외되었고 그의 상태는 종료로 변경되었다. 이제 수사는 오직 프레데릭스의 인물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한편 별도의 전문가 팀이 실시한 필적학 감정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주었다. 모든 여성적 기록 요소들은 단순히 무작위 샘플의 모방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 글자들이 1950년대에 미국에서 대량 인쇄된 아동 선전 포스터에서 신중하게 복사되었다는 것을 확정했다. 이 발견은 즉시 프레데릭스를 직접 도울 수 있었던 실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추정을 기각했다. 기록의 두 번째 저자는 사실상 유령으로 밝혀졌다. 단지 교묘한 모방일 뿐이었다. 이것은 수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었다면 모든 실종에 대한 책임은 오직 한 명의 용의자, 레이 프레데릭스에게만 있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사가 공책 등의 색깔 시스템을 이해하고 내부의 모든 코드화를 최종적으로 해독할 필요가 있었다. 2002년 2월 14일 아침, 수사팀의 주의는 다시 데이스베리 학교구 건물의 지하실에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을 괴롭히는 질문, 레이 프레데릭스는 어떻게 거의 4분의 1세기 동안 산업용 냉동고의 전력 소비를 타인의 눈으로부터 숨길 수 있었을까? 모든 공식 서류와 도면에 따르면 냉동고는 단순히 존재할 수 없었다.
학교의 전력망은 1976년 건물 폐쇄 직후 거의 즉시 차단되었고 어떤 에너지 사용도 즉시 발견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고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공공 서비스와 당국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데이스 카운티의 전기 기사인 매튜 샌더스가 초청되었다. 그는 건물 지하실에 별도의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다. 케이블은 신중하게 위장된 지하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70년대 초의 운동장 조명을 위해 설치된 오래되고 거의 잊혀진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잊혀진 선이 아니었다. 이 별도 전원의 계량기는 EC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1974년에 봉인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더 철저한 조사 후 전문가는 봉인이 조잡한 위조품이며 1979년 이전에 제작되지 않았다고 확정했다. 따라서 프레데릭스는 공식적으로 오래전에 차단되고 무주인 것으로 여겨진 별도의 전력원을 거의 25년간 사용했다. 수석 수사관 존 파크스는 기사 샌더스를 신문하여 왜 그러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샌더스는 놀라움을 표했으며 그러한 소비가 특히 1976년 학교 수영장 폐쇄 후에는 극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수영장은 주요 에너지 소비원이었다. 수영장이 폐쇄되었지만 소비가 예상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샌더스는 행정부에서 작은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를 기술적 누출이나 측정 오류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데릭스 자신은 어떤 설명도 제공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 전력 비용이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수사관들은 지난 25년간 데이스베리 학교의 재정 문서에 접근했다. 서류의 주의 깊은 연구는 구 발전기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계산서가 학교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출을 묵인했다는 착각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교의 전 관리자들과 회계 직원들과의 추가 대화는 수사관들에게 이 사실이 오히려 단순한 관료적 실수의 결과였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아무도 발전기에 대한 소액의 금액과 지불 내역서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를 과거의 유물로 여겼다. 허위 단서는 범죄적 배경이 없는 체계적 태만일 뿐이었다. 한편 수사는 ABI 범죄수사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전력 케이블을 조사한 연방수사국 요원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케이블의 외부 피복에서 초기 감정 후 혈액과 지방 포함물로 식별된 유기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상세한 분석 후에는 얼룩의 대략적인 발생 날짜, 80년대 시기를 확정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흔적이 피복에 들어간 특수 보존 물질 덕분에 보존되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흔적이 케이블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불분명했다. 아직 아무도 이것이 무언가의 운송 중 우연한 접촉의 결과인지 아니면 케이블이 더 어두운 사건들의 증인이 되었는지 주장할 수 없었다. 수사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있었다. FBI의 연결과 전력 케이블에서의 생물학적 흔적 발견은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 순간까지 오직 추측만 할 수 있었던 범죄의 규모를 가리켰다. 1991년 3월 9일 이른 아침, 린치 부부는 막내딸이 저녁 산책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들은 이웃들을 돌아다니고 가장 가까운 주변을 확인한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미 하루 후 수사관들은 린치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노인 로버트 에반스의 증언을 받았다. 로버트는 전날 저녁에 제복 상의를 입은 사람이 어린 린치를 자신 있게 구도로에 인접한 산림지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에반스는 낯선 사람의 제복, 특히 상해 소매의 특수 엠블럼 존재를 특별히 언급하며 묘사했다. 이것이 레이 프레데릭스였을까? 이웃의 버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1991년 데이스베리 학교 직원들의 보관 사진 확인을 시작했다. 프레임들 중에서 수사관들은 레이 프레데릭스가 에반스의 묘사와 일치하는 소매 엠블럼이 있는
제복 겨울 외투를 입고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유사성은 놀라웠다. 양식화된 D 글자를 묘사한 작은 로고가 증인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했다. 따라서 처음으로 납치범의 묘사를 프레데릭스의 외모와 제복과 명확히 연결할 가능성이 생겼다. 2002년 2월, 사건 발생 11년 후 수사관들은 에반스를 다시 신문하여 그의 기억의 견고함을 확인했다. 증인은 엠블럼 묘사를 확신 있게 반복했으며 원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T 글자를 기억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수사는 지역 문장학 전문가인 마이클 셰리던 교수에게 의뢰했다. 교수는 그러한 엠블럼이 실제로 데이스 카운티의 학교 제복에 사용되었다고 확인했지만 중요한 세부사항도 지적했다. 공식적으로는 1991년 중에 학교 관리인 의복에서 제거되었다. 이것은 프레데릭스가 3월에 그러한 제복을 입었다면 이미 비공식적으로 또는 자신의 주도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세부사항은 레이 프레데릭스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화했지만 그 자신은 수사와의 어떤 설명이나 소통도 계속 피했다. 하지만 모든 증인이 학교 관리인 참여 버전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실종된 소녀의 형인 제이슨 린치는 사건 당시 15세였는데 사건 하루 전에 구도로 근처에 주차된 화물차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제이슨은 이웃이 본 사람이 학교나 지역 주민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우연한 트럭 운전사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한 버전은 수색에 덜 설득적으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고려되어 더 상세한 확인을 위해 보류되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이전에 발견된 프레데릭스의 암호화된 일기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확인을 얻었다. 1991년 3월 관련 공책에서 짧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D91F9. 수사관들은 즉시 코드가 린치 가족 딸의 실종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D91 조합은 데이스 카운티와 실종 연도를 가리킬 수 있었다. F 글자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지만 이 정확한 설명 없이도 일치는 극히 의심스러워 보였고 사건을 프레데릭스의 인격과의 연결을 강화했다. 수사는 다시 무서우면서도 복잡한 역사의 해결에 접근했지만 여전히 대안 버전들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충분한 증거를 갖지 못했다. 명백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사 참여 버전은 계속 열려 있었다. 2002년 2월 18일 아침, 데이스 카운티 경찰서에 크리스 윌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일주일 전에 익명으로 전화하여 경찰에게 데이스베리 학교구 건물을 알려준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1994년에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그는 이를 8년간 신중하게 보관하고 타인의 눈에서 숨겨왔다. 무엇이 크리스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게 했고 이 테이프에는 정확히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수사관 존 파크스에 참여해 이루어진 테이프의 첫 번째 시청 후 젊은 남성이 왜 익명 전화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의 신원 공개를 주저했는지 명확해졌다. 자동차 살롱에서 앞 유리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녹화에는 늦은 저녁 학교 건물 근처에 주차된 녹색 밴이 뚜렷하게 보였다. 레이 프레데릭스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밴의 트렁크를 열고 있었다. 내부에는 큰 자루가 있었는데 그 형태와 크기가 즉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비디오와 함께 녹음된 오디오였다. 프레임에서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아이 웃음소리 조각이 뚜렷하게 들렸다. 오디오 감정은 소리가 화학물질 주문을 위한 무선 통신의 음성 명령과 동기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는 의도적인 소리 마스킹으로 보였다. 수사관은 즉시 크리스에게 명백한 질문을 했다. 왜 그는 그토록 중요한 증거를 이 모든 해 동안 비밀로 유지했는가? 윌슨은 촬영 당시에는 단지 10대였고 본 것이 학교 연극 준비와 관련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는 프레데릭스가 학교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오디오 웃음이 단지 농담이나 공연 요소일 뿐이라고 결정했다. 더욱이 크리스는 녹화를 일찍 넘겼다면 경찰의 반응을 두려워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법 집행관들이 테이프의 이상한 소리를 조잡한 위조품이나 10대들의 바보 같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디오 녹화 공개 후 프레데릭스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과정에 개입하여 프레임의 불명확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테이프에서는 실제로 자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변호 측은 본 것이 연극 장식에 불과하며 아이 웃음의 이상한 소리는 단지 학교 행사를 위한 특이한 음향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농어는 한동안 실제로 수사로 하여금 녹화의 완전한 증명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허위 단서를 열어둔 채로 두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FBI 전문가들이 실시한 비디오 녹화의 특별 분석 덕분에 그림은 새롭고 우려스러운 차원을 얻었다. 사진분광법 연구를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부 사항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자루 표면에서 작은 손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손의 크기와 윤곽은 내부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의 나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 발견은 즉시 비디오 테이프를 간접적인 증거 범주에서 가능한 살아있는 운송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증거 범주로 옮겼다. 바로 이 사실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자루와 오디오 효과의 연극적 기원에 대한 변호 측 버전을 최종적으로 기각하게 만들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수사는 처음으로 용의자 레이 프레데릭스와 실종된 피해자 중 한 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입증하는 비디오 증거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운송수단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를 위장하기 위한 방해 음향 기법의 의도적 사용도 확인해 주었다. 열린 허위 단서는 남아 있었지만 그 위치는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프레데릭스는 1년의 실종에서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가 되었고 사건은 이전에 보일 수 있었던 것보다 더욱 어둡고 복잡해졌다. 2002년 3월 1일 수사관들은 노스웨이스트 회사의 재정 활동을 조사한 국세청 ISR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이상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120에서 $150까지의 작은 금액을 입금했다. 이 금액들은 개별적으로는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지만 회사의 24년간의 작업 기간 동안 합쳐져서는 상당한 돈이 되었다. 왜 회사는 그러한 이상한 재정 전술을 사용했을까? ISR 조사는 정확히 21일이 걸렸다. 공식 소환장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다. 노스웨이스트 회사가 1978년에 설립되고 2001년에야 청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은행 운영의 상세한 분석에서 언급된 모든 전기 지불이 화학 물질과 특수 55갤런 용기 구매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회사의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가 가성소다였지만 구매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수사의 비밀로 남아 있었다. 신문에서 ISR 재정 전문가인 메리 클라크는 수사관 존 파크스에게 그러한 재정 계획이 구조화의 모든 징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질은 큰 금액을 당국에 대한 의무적 재정 보고,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많은 작은 지불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세무기관과 연방 당국의 불필요한 질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접근은 재정 운영에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증언했으며 우연한 일치일 수 없었다. 다시 신문을 위해 소환된 레이 프레데릭스는 전통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국 헌법 수정 저죄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여 어떤 질문에도 답하기를 거부한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변호 측은 노스웨이스트를 도시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도시 쓰레기장이나 다른 시 시설과 연결되었을 수 있는 회사로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논리는 간단했다. 회사가 실제로 공식 구조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 활동은 학교와 인접 지역의 환경 기준 유지의 필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이 버전을 쉽게 차단했다. 시 문서와 계약서 확인에서는 노스웨이스트와 시 서비스나 쓰레기장과의 어떤 연결도 밝혀지지 않았다. 회사는 시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모든 운영은 엄격히 사적이고 외부 통제에서 폐쇄되어 있었다. 변호 측의 허위 단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프레데릭스를 혐의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한편
FBI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을 최종적으로 바꾼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노스웨이스트 회사의 은행 정보 분석을 통해 창립자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다. 깊은 재정 분석 후에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 회사 등록 시 명시된 사회보장번호가 인위적으로 추가된 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레이 프레데릭스의 개인 SSN과 일치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를 숨길 수 있게 해준 명백히 사기적인 기법이었다. 이제 수사는 정확히 프레데릭스가 노스웨이스트 회사의 유일한 창립자이자 수익자였다는 최종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다. 이 발견은 프레데릭스의 화학물질 구매와의 재정적 연결뿐만 아니라 실종 장소 근처에서 증인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목격된 신비한 녹색 뱅화에 그의 직접적인 연루를 증명함으로써 기소 측의 입장을 크게 강화했다. 2001년 8월 30일 레이 프레데릭스 체포 반년 전 14세 리아 샌더스가 데이스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 들어갔다. 등록 일지의 기록은 그녀의 방문을 기록했으며 방문 이유를 명시했다. 소녀는 현대 카운티 주민들 중 거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문서를 요청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정확히 이 기록 보관 문서를 찾게 했고 그녀는 무엇을 찾고 싶어 했을까? 리아가 요청한 기록 보관 문서의 제목은 1985년 데이스베리 학교 지하실 검사에 대한 카운티 위원회 보고서였다. 그러한 검사 자체는 평범한 형식적 절차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학생의 요청은 이미 수년간 아무도 이 문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보관 직원을 당황시켰다. 나중에 등록부를 확인한 경찰은 리아가 우연히 정확히 이 보고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분명히 그녀는 1985년 검사가 어떤 비밀을 숨길 수 있다고 의심했다. 리아의 실종 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아만다가 경찰에 증언했다. 그녀는 리아가 왜 기록 보관 문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소녀는 콘크리트 속의 비명이라는 지역 도시 전설에 심각하게 겁을 먹었다. 이 무서운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해 전에 누군가가 학교 지하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전설은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퍼졌지만 리아 이전에는 아무도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로 하지 않았다. 카운티 기록 보관원인 노인 에드가 마르티네스에 대한 추가 신문은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세부 사항을 주었다. 그는 리아의 실종 직전에 레이 프레데릭스 자신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했다. 관리인은 그가 회계 쓰레기라고 부른 일부 행위를 포함하여 기록 보관소의 일부 문서를 파기할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기록 보관원은 이 요구를 수행하기를 거부했지만 나중에 1985년 위원회 보고서 원본에서 실제로 몇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리아가 실종된 날 학교 근처에 위치한 시 놀이터의 경비원 중 한 명이 소녀를 미상의 남성과 함께 목격했다. 경비원의 묘사에 따르면 이는 레이 프레데릭스를 강하게 연상시키지만 훨씬 젊은 나이의 외모를 가진 젊은 남성이었다.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스케치를 작성했다. 결과는 수사관들을 당황시켰다. 그림에 묘사된 남성은 프레데릭스의 외모와 거의 완전히 일치했지만 그의 현재 나이에 특징적인 백발과 나이 변화는 없었다. 버전은 이상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경찰은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 전문가들은 이전에 작성된 몽타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대적인 컴퓨터 모핑 기술에 의존했다. 디지털 처리와 초상화 비교 후 수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경비원이 리아 근처에서 본 사람은 젊은 주민들의 실종이 시작된 해인 43세 레이 프레데릭스의 사진과 거의 완전히 일치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은 프레데릭스에 대한 의혹을 크게 강화했다. 리아는 분명히 수십 년간 신중하게 숨겨진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이 사실이 그녀의 실종 원인이 될 수 있었다. 1985년 기록 보관 보고서, 그 개별 페이지들의 분실, 그리고 그녀의 실종 직전 프레데릭스와 소녀의 직접적인 접촉은 수색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만들었다. 2003년 12월 5일
오레곤주 카운티 법원에서 레이 프레데릭스는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1년 반 이상 지속된 수사는 범죄 계획의 완전한 재구성과 증명으로 완료되었다. 법정에서 검사는 수년간의 어두운 비밀 뒤에 숨겨진 유일한 진실을 명확히 지적했다. 프레데릭스는 홀로 행동했다. 수사에 대한 그의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완고한 침묵, 협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부였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기록이 있는 공책들, 가짜 노트 웨이스트 회사, 별도의 전력 공급선, 비디오 증거와 기록 보관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반박할 수 없는 그림으로 합쳐졌다. 최종 법정 심리는 수사가 축적한 모든 사실들이 마침내 명확성을 얻은 지점이 되었다. 프레데릭스 집에서 발견된 공책들은 완전히 해독되었다. 카운티 년도, 성별 날짜, 코드화는 등록된 실종 사건들과 완전히 일치했다. 바로 이 기록들이 104명의 피해자 중 100명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범죄자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나타냈다. 기술적 세부 사항들도 철저히 명확해졌다. 학교 지하실로 연결된 별도의 전력선은 프레데릭스가 발견될 위험 없이 냉동고를 중단 없이 작동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운동장의 발전기는 의심스러운 소리를 숨기는 배경 소음을 만들었다. 기술적 실현의 복잡성은 장기적인 계획과 범죄의 깊은 의도성을 가리켰다. 비디오 테이프에서 발견된 아이 웃음 녹음은 1979년에 학교 음악 교실에서 녹음된 오디오 조각으로 밝혀졌다. 감정은 이 오디오 파일이 식별을 어렵게 하고 잠재적 증인에게 혼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정조사는 프레데릭스가 가짜 사회보장번호로 만든 가짜 노스웨이스 회사가 가성소다와 PVC 용기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약들은 그가 생물학적 조직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다. 냉동고에 보관된 유골들은 나중에 새 학교 카운티의 운동장 영역에 매장되었다. 유죄 판결 선고 후 마지막 법정 심리에서 프레데릭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시도를 했다. 그는 플라스틱 빛 조각을 삼키려고 시도했다. 그의 목표는 호흡기 손상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중단이었다. 하지만 시도는 실패했다. 경비원들이 빠르게 그의 행동을 저지했고 의료진의 도움이 모든 결과를 예방했다. 짧은 휴정 후 판사는 판결 선고를 계속했다. 과정의 마지막에 카운티 법원은 레이 프레데릭스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연방 기소가 이 상태를 승인하여 미래의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2003년 12월까지 수사관들과 법의학자들의 작업 덕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104명의 실종자 중 100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정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개발 중 범주에 속했다. DNA 감정이 계속 수행되었지만 아직 최종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재판과 최종 판결은 범죄의 메커니즘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을 종료했으며 납치, 운송, 유골 파괴 및 범죄 행위의 재정적 지원 방법을 완전히 명확히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은 기밀로 남아 있었다. 수사는 프레데릭스의 정신적 일탈의 원천을 밝혀낼 수 없었다. 또한 DNA 검색이 계속된 마지막 4명의 피해자 식별 문제도 열려 있었다. 이미 해결된 사건의 마지막 터치는 법의학 전문가가 비공개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되었다. 피고인의 조직 분석에서 인간 단백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진술은 공개 심리에서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사건 자료의 사실로만 남았다. 이렇게 레이 프레데릭스 사건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데이스 카운티와 오레곤주 전체가 오랫동안 기다린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떤 법정 결정도 이미 그의 행동의 비극적 규모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